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으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 중인 법사위 국감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법사위 국감장으로 가보시죠. 2002년도는 서울지검 내 가혹행위 치사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죽인 거 하고 또 이게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성한 국감장입니다. 할 얘기와 안 할 얘기가 있어요. 그 패죽인다는 발언은 철회하십시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전국에 생중계된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은 패죽인다는 표현을 썼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죠. 윤 총장의 발언과 태도 논란에 더해 검사 술 접대, 정치인 수사 등 이슈마다 부딪힌 국정감사 쟁점,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토론 진행해보고요. 검사들이 룸사롱에 가서 술 먹고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총장이 여기에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책임이 있죠.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겠습니다. 뭐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검찰 출신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국감 발언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윤 총장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검사들의 향응 접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든 아니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몰아붙였는데요. 국감 중인 소병철 의원 연결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호통을 친 사연과 국감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자체로 인한 사망도 1년에 3,000명 가까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같은 고위험군에서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다른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사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독감 백신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만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하죠. 전문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하고요. 이어지는 3부 역사 시사 코너에서는 한국은행 옛 본관 머릿돌에 새겨진 이토우 히로부미의 친필과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해 한신대 김준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청년들의 눈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정치 청년의 눈 시간입니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상호 전 부대변인은 한참 오고 있는 중이니까 올 때까지 이준석 전 최고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대검 국감이 진행 중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참석하면서 며칠 전부터 계속 관심거리였습니다. 오늘 국감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아침 방송 나가가지고요. 예.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방어적으로 그냥 맞을 부분만 맞고 지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예. 근데 상당히 공세적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본인이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지금까지 뭐 그 전 단계에서도 예. 지난번에 처음 추사지휘권 발동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말할 시점이 있었는데 예. 국감에서 말한 거는 좀 작심하고 말한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오늘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윤석열 총장한테 질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 틱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좀 긴 얘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국감 때까지 벼르고 버려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처음에 예측하기로는 여당 의원들이 아마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와서 윤 총장이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오히려 윤 총장이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동물의 왕국 같은 거죠. 네. 네, 어제 사실 윤 총장과 대비되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나와가지고 예. 여러 가지 뭐 지역 화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 예. 거꾸로 이제 저희 당 의원들이긴 하지만 약간 맥없는 그런 예. 약간 질의들을 해가지고 예. 본인이 기분 다 내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야구에 비유하자면은 직구랑 비슷한 겁니다. 예. 직구라는 게 공 속도가 빠르고 충분히 힘이 들어가면은 이게 최고의 결정구가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어제 저희 당 의원들이 질의한 모습이라든지 이재명 지사한테 아니면 오늘 윤석열 총장에게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질의하는 이런 맥 빠진 어떤 직구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결정구간이라면 배팅볼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좀 벼르고 나와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배팅볼 다 받아치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국감하고 오늘 국감하고 여야 의원들이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국감 솔직히 말하면 좀 실망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뭐 그 이재명 지사도 사실 유력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 입장에서도 이제 멋있게 그 직후하는 막 찔러 넣으면은 본인도 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석열 총장을 좀 코너에 몰면은 여권 입장에서는 바로 스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못했나? 거기다 뭐 사실관계나 이런 것도 좀 부적절한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와 이건 진짜 맥없는 국감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당선돼서 들어가셔야겠네. 응? 당선돼서 들어가셔야겠어요. 아픈 얘기 하지 말고. 자, 태도 문제 여전히 있었습니다. 태도 문제는 어떻게 봤어요? 뭐 여권 의원들은 좀 태도가 안 좋았던 거 아니야? 또 발언 문제, 뭐 패 죽인다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패 죽인다라는 사람을 패 죽였던 사건이다 2002년도에 그 이제 답변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언성을 높였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휘 논란을 또 이제 만드는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그것도 어쩌면 윤석열 총장의 그 전술에 좀 휘말린 것 같다. 이거 박범계 의원님이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사실 윤석열 총장이 패 죽인 사건 맞다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의도된 어떤 좀 발언이었는데 여기에 또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꼬리 잡는 모습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는 바람에 저는 이번에 철저하게 윤석열 총장이 어휘 하나까지도 준비해온 느낌을 좀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 이번 국감에 민주당에서 한동훈 검사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왜 안 받아줬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난번에 이제 나왔을 때 보면은 윤석열 총장도 말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는 아니다. 이 말도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김정민 의원이 이 얘기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근데 이건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이런 소신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1차 지휘권 발동 때 그때는 이제 형성적 권한이다 이래가지고 뭐 말만 하면 바로 그때부터 실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맞서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요식행위성으로 뭐 검사장 회의도 하고 검사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잔뜩 이제 준비하는 태세였지만은 결국은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게 부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다면은 부당한 지위라고 생각했다면은 당연히 그때 강하게 항명했었어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굽히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국감에서 이렇게 답하는 거는 언뜻 보기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의 그 한방을 위해 가지고 모든 길을 모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다소 이제 좀 의도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런 발언을 과연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어쨌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돼 있으니까 또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는 정치적인 단어기 때문에 하려면 나가세요. 뭐 이런 뜻으로 지적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법 체계에서 지휘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도 포함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군에서는 한동안 이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부당한 예를 들어 쿠데타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군에는 지휘 명령권이 다 있는데 그걸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제 논란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부하가 아니다는 이제 상하관계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둘 다 장관급이니까 상하관계를 부인하는 모습을 비춰서 전 그거는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핀트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부당한 지위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다면 저는 100% 찬성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검 국감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게 총평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장관의 지휘하에 있는 외청의 청장이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관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공직자로서 어쨌든 그 상명하복 관계에서 이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내부적인 절차에서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전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건 장관 욕보이기 수준이거든요. 부적절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태도 문제도 지적됐었거든요. 뭐 패 죽인다 이런 발언들. 그런 건 어떻게 보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거 약간 이제 입장을 바꿔서 물러났는데 이게 표현 자체 이게 근데 약간 좀
재미있는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패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패 죽인다가 결국에는 검찰이 사람을 패 죽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인데 그걸 검찰총장이 이제 하고 해서 서로 간의 입장이 약간 바뀌긴 했는데 어찌됐든 국감장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표현으로는 너무 과했다. 그 이준석 전 최고도 지적해줬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준비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냥 봤을 때는 뭐 이거를 뭐 국감장을 승패로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의 승리다 이런 총평이 좀 있던데 어떻게 봐요? 가장 이제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원래 검찰 보고사무규칙상 일정 뭐 이상의 그 뭐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장차관 뭐 기타 정치인들 그다음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이 생기면 이른바 발생 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러한 이제 진술이 나왔다 그런 발생 보고부터 중간에 이제 중간 처분들이 내려지거든요.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영장 청구라든가 사전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그러한 걸 처리할 때마다 수리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또 이제 재판에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기소 여부에 대한 처분 보고,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 결과에 대한 재판 결과 보고, 이렇게 4단계 보고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할 지검장은 그 법무부와 대검에 동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지금 가장 논란이 됐던 것들은 지금 그 야당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비위 사실들이 진술이 나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에게만 보고되고 장관에게는 전혀 보고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총장에게 보고되는 방식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지검장이 직접 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중간에 원래 그 보고를 전달의 경위에 들어야 하는 그 반부패부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됐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명백하게 지금 현재 그 법무부령,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무부령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총장은 관행을 얘기하지만 관행에 앞서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자, 어쨌든 관련 사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옵티머스와 함께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뭐 민주당이 안 받아준 그만인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은 이게 특검 지금 하면 빨라야 2달 안, 늦으면 넉 달 정도 걸리는데 이거 수사하지 말자는 얘기지 왜 특검을 지금 주장하느냐. 이준석 전 최고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 나와서는 특검보다는 지금의 검찰 수사를 더 잘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똑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특별수사본부라든지 좀 이제 특임이라든지 아니면 좀 기존의 검찰 조직 내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을 만약에 선뜻 이제 여당에서 동의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쪽이 빠르고 저는 수사력도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 하면 수사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대 검찰 조직에 비해서 못하지만은 보통 공정성을 최선으로 추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선택하게 된 옵션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가 이제 수사가 되었지만은 결국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유죄까지 받아낸 사건은 무엇이냐, 특검이 가가지고 했던 드루킹 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지금 뭐 어쨌든 그 여권 인사에 대한 처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특검 가자고 하는 주장을 지금 이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여당도 좀 전향적으로 봤으면 좋겠는 것이, 결국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협상의 장으로 끌어낸 그 협상안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야당이 동의를 하고 빠른 추진을 위해서 협조하고, 대신 이제 이 옵티머스와 라임건에 대해 가지고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여당도 공정성을 이제 좀 담보하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정도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저는 과연 여당은 어떤 결론을 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공수처도 하고 특검도 받지 않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것이냐. 윤석열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시키고,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떤 지점에서도 공정하지 않다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건 좀 그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술적으로 우선 좀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놓은 중재안에 화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때요? 이 지금 만약에 특검까지 출범하게 되면 뭐 특검, 공수처
그다음에 현 검찰 모두 수사 대상이거든요. 예. 뭐 1가구 3주택도 아니고 진짜 막 사건 하나를 놓고 여러 개의 기관들이 지금 덤비는 꼴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드루킹 특검의 실효성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야당 특검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여당의 현역 유력 정치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여당은 배제되는 게 맞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여당이 굉장히 소수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3당 합의로 2명을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2명 중에 1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당, 야당, 뭐 그다음에 현 검찰 그 인사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만이 추천하는 특검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당, 야당이 추천하게 될 텐데 그게 도대체 무슨 실효성이 있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특검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특검법 발의하고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특검 구성하고 그런데 그냥 3, 4개월 갑니다. 그런데 예.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가 거의 인적 구성만 안 됐을 뿐이지 예. 사무실 구성까지 다 완료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더더군다나 공수처 같은 경우는 피토권도 있어요. 지금 법률상.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공정성이 의심되는 그 특검을 공수처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예.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왜 또 옥상옥도 아니고 옆에다 특검을 예. 더 갖다 붙이는 건지 그걸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조상으로서 겁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공수처가 많이 설립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그러면 검찰 중에서 예를 들어 최고의 반부패 수사의 에이스들이 그쪽으로 파견을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은 파견 또는 어쨌든 그쪽으로 조직 이전을 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과거도 오늘 윤석열 총장도 본인이 밝혔지만은 정말 특검 파견되고 싶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로는 공정성의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수사력의 측면인데 저는 지금의 검찰 조직이 사실 공정성만 담보되면 수사력은 최고일 거라 보고 다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국정농단 특검의 사례도 있듯이 충분히 이제 실력 있는 검사들이 파견되면은 그 안에서 충분한 수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아까 조상호 부대변인이 준비가 다 됐다는 취지로 말했지만은 우리 현 정사에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면 업무 분장을 놓고도 검찰과 어떤 영역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번에 펀드 사기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수처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모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이런 어떤 펀드 사기와 그냥 정관계 로비 의혹 그리고 정관계 어떤 연루 의혹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그건 특검법 안에서 이제 범주를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워낙 광범위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조상호 변호사 말한 것처럼 3-4개의 주체가 갈라지는 것도 또 위험하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번엔 특검에 좀 몰아주자. 굳이 하나 다르게 놓는다면은 검사들의 비위에 관한 건 정도는 특검이 아니라 예를 들어 특임 검사를 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수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다든지 그 정도의 분리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공수처가 이 큰 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 같은 경우가 전혀 이제 실력 있는 그러면 특검에는 실력 있는 검사들이 파견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수처 같은 경우가 더 안정적인 조직으로 그렇게 더더군다나 공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 특검법이라든가 예전 특검법 사례를 볼 때는 결국에는 특검 추천위원회 과반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검 추천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이른바 야당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친여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결론 가지고도 과연 공정성을 이제 나중에 그 결론을 수긍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특검 사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텐데 그때 과연 특검이 실효적인 결론을 도출해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받아주면 특검은 물 건너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 뭐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얘기하신 건데 여당은 26일까지 마지노선 기간을 줬고 27일부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야당도 현실적인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 놓치면은 피토권까지 날아가게 생기잖아요. 저는 근데 여당도 이제 다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까 조상호 변호사가 말했던 공수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거는 결국 그 비토권에 기인한 그 공수처장 추천권에 의한 것이거든요. 예. 당신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어차피 공수처장 안 될 거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예. 근데 여당이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예를 들어 27일부터 자체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예. 그것이 입법이든 뭐든지 그렇게 하는 순간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내려놓는 거거든요. 아무리 야당이 참여 안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추천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공수처란 조직이 아까 갖고 있던 공정성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럼 아까 조상호 변호사가 얘기했던 대안적 성격으로서의 수사기관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력에 있어서도 저는 공수처가 기존의 이제 이런 특수수사나 아니면 반부패 수사의 경험이 많은 검찰 조직보다 못할 것이고
공수처장을 여당이 단독 출범하면 공정성 면에 있어도 지금 윤석열 검찰 체제보다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부분이 없거든요. 전 그래서 여당도 그 부분은 신중할 것이다. 27일 땡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손에 든 카드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럼 26일까지는 야권은 추천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26일 이야기 때문에 나온 타협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번 사안에 있어가지고 공수처도 어쨌든 이제 조직을 처음 꾸려가지고 어떻게 동작할지 업무 같은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 큰 사건을 맡을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 이번에는 어쨌든 특검을 통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특임 검사나 아니면 또 sen신사적 예, 공수처가 알겠습니다. 검사 비위 정도만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정도로 예. 타협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민주당이 그 공수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사실을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네, 조직만 안 꾸려졌을 뿐이지. 네. 그러면 야당 말처럼 지금 뭐 검사 비위 정도만 공수처에서 하고 네. 그리고 스타트가 중요하다니까. 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좀 빨리 여야가 그 의견만 맞으면 2달 안에도 출범시킬 수 있으니까 특검을 네. 그렇게 하자. 그 제안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 뭐 꼭 그 제안 자체를 못 받아들인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에 혼란이 초래되고 결국엔 수사 지연으로 오게 되면 그거는 아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김봉현의 의도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 사건을 꼭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뭐 정부 입장도 발표했고요. 현재 라임스타 팀에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휘 라인 중에 일부에 대해서 그 지휘권을 좀 제한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특검을 요구하는 저희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 정치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과거 실패했던 특검의 전형적인 그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추미애 장관과 지금 어쨌든 여권 인사들의 그런 해안과 보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부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한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예? 검찰이 정치에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여당이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로 가보죠. 네.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탈당하면서 민주당을 많이 비판하고 나갔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뭐 철새 아니냐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금태섭 의원이 이제 이른바 뭐 조금 박해라 그래가지고 좀 이제 당의 어떤 지도부의 생각과 좀 다른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을 좀 앞서서 내세우는 4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제 굉장히 언론의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입법 목표 중에 하나가 공수처 출범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권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이제 좀 많이 주목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에 관해서 본인이 어떤 갖고 있는 검찰 개혁안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자기는 입장을 표명했던 건데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차근차근 앞으로라도 차근차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그 본인의 그 어떤 검찰 개혁 철학에 관해서 좀 지지층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런 소통이 부족했다. 네,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는 그냥 박차 나오는 거는 이제 이게 과연 그 민주당의 애정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본인 표현하면서도 그 방식으로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민주당을 바꾸는데 어떤 기여가 되는 부분이 있겠냐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안철수 전 대표하고 함께 했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공천장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고 야권 인사들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금 전 의원을 만나볼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언론에서는 벌써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금태섭 의원님한테는 박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금태섭 의원의 발언이 빛났던 것은 민주당 안에 있어서 빛났던 겁니다. 예, 그런 말들 했을 때 그 소신 발언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런 건데 저는 금태섭 의원이 만약에 야권에 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뭐 새로운 메시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게 빛나는 메시지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이번에 금태섭 의원이 뭐 출판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만약에 이런 어떤 탈당과 출판이라든지 서울시장 출마라든지 일련의 어쨌든 과정이라는 것이 기획단 모습처럼 비춰진다 그러면은 이번에 좀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진정성이 좀 빛을 덜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금태섭 의원도 굉장히 고인적인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민주당에서 저는 이제 금태섭 의원이 이제 그걸 버텼어야지라고 하기에는 징계를 내렸잖아요, 보면은. 최종적으로 처분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재심 신청까지 했는데 지금 5개월째 묵묵부답이고 이런 상황이 금태섭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뭐 그런 부분 좀 감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아까 말했던 서울시장 출마설까지는 지금 저도 오늘 당내 인사들과 금태섭 의원 이야기를 몇 명과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오히려 금태섭 의원한테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정치 자체가 희화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을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검 국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연결합니다. 소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작가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 평소에 굉장히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는데 오늘은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국감이 좀 진행되고 나서 예. 이 피감기관 증인의 그 답변 자세나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 단호하게 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통은 그 피감기관 장들께서 의원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변만 보통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지금 그 질의를 하면은 꼭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예를 들면은 지금 처음에 난데없이 우리 박순철 검사장 이야기를 하고 또 중간에는 갑자기 또 추미애 장관 인사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또 세 번째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난데없이 허인혜 씨 이야기를 해요. 예, 질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예로 든 것들이 사실 정부 여당한테 별로 그렇게 그 반갑게 들릴 수 없는 예를 드니까 그렇게 국감이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윤석열 총장 자세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 죽인다는 워딩을 써서 이게 국감장에서 TV로 생중계해야 되는데 적절하느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소병철 의원이 질문하면서 나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뭐였냐면은요. 그 오늘 국감 시작하는 첫머리에 박순철 검사장께서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본 순간 저는 30년 가까이 검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중앙지검에서 검사실에서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앙지검장이 사임을 안 하니까 당시 이명재 검찰총장께서 사임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검사들이 안타까워했죠. 책임을 왜 총장님이 지시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의 향응 또 뭐 술에 뭐 도피하는 데 도움 줬다든지 도저히 이게 검찰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 책임을 져야 될 분은 버젓이 앉아있는 데다가 더더욱 그 참 가관이었던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저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일로 무리를 빚어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검사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사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 거기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은 폐 죽인 사건하고 아니 진행자님 폐 죽인다는 말은 사실 그 당시 그 검사한테도 모욕이 될 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에도 아니 그 고문치사 이런 법률적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폐 죽인다는 것은 일반 그냥 시중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행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 국감 진행되면서 지적이 되고 조금 전에 이제 제 질의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우리 송전 의원이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우리 그 윤석열 총장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검사하셨다는 분이 그렇게 질의하셔도 됩니까? 저는 제가 그냥 질의하는 입장에 의원으로서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의원은 1년에 한 번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피감기관에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국감을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누가 국감을 받고 있고 누가 질의를 하는지 계속 동문서답하고 또 그 질의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뭐 부적절한 질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이게 참 오늘 좀 알겠습니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수감자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2002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 말이죠.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의원님께서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사퇴해야 되는데 사퇴하지 않아서 총장이 대신 사퇴했다 이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 뜻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고요. 예. 이제 그 제가 떠오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침 그 박순철 검사장이 그 아침에 사임을 해버리니까 왜 우리 박 검사장이 사임을 해야 하나? 그 본인은 지금 8월달에 와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월요일날 국감에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보통 공직자들이 사임을 하는 것은 결과 책임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박순철 검사장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도 결과 책임을 물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임을 하고 또 발표문을 보니까 참 그 정치의 사법화 이런 등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더군다나 마지막 부분에 본인이 검사장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검사장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나. 전임 검사장 같으면 혹시 모르죠. 근데 이분은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판단은 그 이 작가님, 지금 이 작가님도 이제 그 어떤 판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면서 내가 모르는 검찰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느냐 굉장히 조금 비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텐데 이게 그 검사들이 고급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은 아마 그거를 지적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자신도 20년 전쯤에 가보고 안 가봤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영화에서나 언론 매체에서 비치는 검사들의 모습은 뭐 그런 데 가서 접대 많이 받고 이런 모습이 많이 비치던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80% 90%의 형사부 검사들의 경우에 저도 검사 생활하면서 밤에 야근할 때 된장찌개,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합니다. 룸사롱을 안 간 게 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검찰총장 보고 언제 룸사롱 가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막 삐져나오는 것은 2차 폭로에서는 더더욱 제가 아침에 그 질의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절망했다. 아니 어떻게 검찰 구성원들이 도피 방법을 그걸 뭐 알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월요일 날 그 철저하게 가혹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했던 것은 설마 우리 검사들이 그렇게 했겠나 이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김봉현 씨 2차 폭로를 보면은 앞으로 진상은 가려지겠습니다만은 지금 1, 2차 폭로를 보면 거짓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가지실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검사가 검사의 비위를 수사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특임 검사 제도도 있잖아요. 검사만의 비리를 수사하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은 뭐 특검을 주장합니다만. 오늘 그 총장 자신이 이제 의외로 수사 내용을 많이 오늘 발언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양치인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묻지 않았는데도 그 왜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했는지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무슨 뭐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냥 저는 저렇게 답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검찰총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수사가 거의 다 됐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진행자님이 이제 특임검사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곁들여서
거기에 이제 공수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이제 작가님도 아마 그 부분이 궁금하셨을 예, 거예요. 왜 같은 검사 출신이 특검이나 특임이 아닌 공수처를 말을 하는 분들은 왜 그런 생각인가? 제가 이제 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이렇게 그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기사님들이나 사장님들한테 물어봅니다.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예의 없이 말씀하시는 게 검찰의 권한이 너무 과중합니다. 막강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 민초들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작가님, 권한이 막강하고 집중돼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권한을 조정하는 거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냐? 방금 말씀하신 검사들의 비위를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국민들이 믿겠느냐? 그래서 제3의 기구를 만들자. 그러면 말씀하실 수 있죠. 특임이나 특검도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해봤지만은 약효가 안 되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검사도 검찰 구성원도 누구나 비리가 있을 때는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 효과만으로도 아마 대한민국 검찰에 저는 먼 시각으로 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사 출신으로 소신을 갖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오늘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그리고 자신이 배제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또 강한 표현으로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지금도 그 점 가지고 이제 갑자기 부하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사실 아까 폐 죽인다는 말하고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률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휘 감독권의 한계라든지 일탈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데 난데없이 부하 이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조폭이냐? 당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뭐 자네, 뭐 후배. 사실 이게 좀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막 나오기 직전에 김종민 의원께서 왜 부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말씀했고요. 부당하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국감장에 와서 처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수사지휘가 발동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받아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참 의아합니다. 그때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반박을 하든지 하지. 야, 이건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가. 참, 아니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났더니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 부당하다고 됐다? 그러면은 작가님, 부당한 것을 받아들이는 법률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 다 형성권 이야기하면서 즉각 첫 번째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두 번째는 즉각 수용했었는데 왜 국감장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번에도 다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워딩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국감장에서 이렇게 부하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격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남은 국감에도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창원, 임실에 이어 경북, 서울에서도 사망 건수가 보고되고 있죠. 독감 백신 이대로 맞아도 괜찮은지 그리고 다시 세 자릿수 신규 확진을 기록한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확인된 건수가 벌써 20건이 넘는데 예년에도 이런 사망 사례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질병관리청 보고에 따르면 그 2009년 이후에 총 25건의 사망 사례 신고가 있었고 보통 2014년도에 5건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이제 2년 매년 2건씩 발생이 했었다고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고령층의 사망 원인을 우선 좀 확인하고 인과성 여부를 좀 판단해야지 알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예방접종 현황을 봤을 때 지금 10월 21일 0시 기준으로 약 한 1,300만 건의 접종이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이제 어르신이 330만 명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제 사망자 집중되어 있는데 나머지 900만 명 어르신이 아니신 분들에게서는 그 특별한 지금 부작용이 17세 고등학생 제외하고는 뚜렷이 보고되고 있지 않아서 사망 원인을 좀 우선적으로 확인해서 인과성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천 10대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고령층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다 그런 사건 이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상온에 노출된 것은 백신 성분에 전혀 문제를 주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온 노출이 의심된 백신은 전량 회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확인했을 때도 지금 맞으신 백신은 전혀 상온 노출에 문제가 없었던 백신이고 또 백신들 간에 또 유통업체들 간에 어떤 그런 지역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쏠려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백신 품질의 문제나 배송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비해 올해 독감 백신을 맞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까? 비슷합니까? 네. 우선은 그 예년에 접종 대상별 접종 현황을 비교했을 때 우선 그 어르신을 봤을 때 그전에는 이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했었고 65세 이상일 때 대상이 이제 750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면서 대상 인원이 이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더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날짜별로 접종 인원수를 봤을 때 첫 이틀간 좀 쏠림이 계속 심해졌는데 예년에는 보통 한 첫 3일이라고 해도 2년 전에는 이제 휴일이 있긴 했지만 23.3% 그러니까 21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셨었는데 올해는 그 19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하고 나서 첫 이틀간 330만 명이 접종을 하셨으니까 이제 31%가 접종을 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떤 인원수도 많고 퍼센트도 높아진 걸로 봐서는 첫 이틀에 쏠림이 좀 심화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에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인과관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독감 접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데 일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중단할 필요 없다. 맞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의협은 독감 접종 일주일간 접종 유보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둘 다 맞는 의견이신데 일단은 그 10월 21일 오전까지 보고된 총 6건의 사례에 대해서 지금 이 사인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내부적인 자료, 의무 기록이라든가 검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독감 백신과의 연관성은 평가를 하셨던 걸로 보이고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하셨고 아마 추가적인 부감을 통해서 이제 확실한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추가적인 사망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사망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나오는 사례들로 봤을 때 독감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있었지만 그 인과성은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고 국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의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계속 나오신 사망 사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더 안전하겠다라는 의견으로서 한 일주일 정도 잠시 중단하고 지금 중간 보고를 한번 보고 진행을 하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의협에서도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다 동의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다 좀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사인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자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죠. 다시 국내 발생이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일시적인 것이냐, 집단 감염에 의해서, 아니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생긴 현상이냐. 만약에 후자라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튼 환경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보다 이제 밀폐된 환경이 이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것은 주로 이제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생이 이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이제 지역사회 감염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사회 감염은 또 다시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로 또 이어질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속 앞으로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게 돼서 밀폐된 환경이 되면은 우리 비말 전파 거리가 통상적으로 1, 2m를 더 넘어서 더 멀리까지도 비말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워지는 계절은 집단 감염 전파에 조금 더 취약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환기도 자주 해야 되는데 추워지면 그것도 좀 어려울 테고 말이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트윈 데믹을 우려하는 분들 많은데요. 네네. 우선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해서 어느 정도 집단 면역 효과를 갖추게 되면은 좀 인플루엔자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도 조금 보호 효과가 있지만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셔서 좀 어느 정도 접종이 이루어질지 조금 미지수인데요. 만약에 좀 접종률이 떨어진다면 집단 면역 효과는 좀 낮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동일한 경로로 비말 전파로 되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제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또 어떤 시설의 어떤 환기라든가 표면 소독과 같은 환경 시설의 방역을 잘 하시면서 코로나19를 잘 전파를 차단하게 되면 독감도 같이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잘 전파되는 이렇게 방역 수칙이 잘 안 지켜지는 환경이 자꾸 노출이 되게 되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충분한 집단 면역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인플루엔자도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한국은행 옛 본점이죠. 현 화폐박물관 머릿돌에 새겨진 글씨가 이또 히로부미의 친필이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초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아마 건물이 세워질 때 썼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이또 히로부미의 글자가 새겨졌을까? 이또 히로부미가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을 하고 통감이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조선의 초대 통감으로 오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식민지를 위한 기관들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조선은행을 만들게 됐고 은행 만들면서 이제 주춧돌 놓는 게 정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결국은 이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돈을 누가 장악하느냐인데 돈 장악하면 이 나라 이제 끝난 거다. 결국은 이건 일본이 장악하는 거고 내가 그 주역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초라고 하는 이제 글씨를 쓰게 된 거죠. 아주 자부심 가득하게 글자를 새겼겠네요. 그때는 조선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조선은행으로 만들어졌다가 강복 이후에 한국은행으로 사용된 그렇게 된 거죠. 예. 3.1 독립운동 기념터이기도 하다고 하던데. 3.1운동 기념터는 아주 여러 곳이 있는데요. 이제 탑골공원도 있기도 하고 YMC 회관 앞쪽도 있기도 하고 바로 이곳도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숭례문에서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공간이었고 이 지역에서 당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독립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어떤 굉장히 주요한 그런 운동지로 평가가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이번
조사에 3인의 서체 전문가가 참여해서 현지 조사를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에 참여한 현지 조사에 참여한 위원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봉 전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위원입니다.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은행 정초석 조사에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밝혀내셨습니까? 그것은 그 문화재청에서 제공한 한국은행 그 간행 잡지에 그 실린 이토 히로부미 그 친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마 거기에는 그 정초하고 그 뒤에 두 줄로 두 행으로다가 명치 인연이라는 그런 낙관이 새겨져 있는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이토 히로부미 그 일반 글씨 이런 것을 대조한 결과 그것이 친필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또 현장에 나가 가지고 새긴 글씨를 확인한 결과 그 이토 히로부미의 그 서체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을 친필임이 틀림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다른 곳에서 쓴 걸 하고 대조해 보니까 딱 맞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되게 그 사회가들은 그 글씨 쓰는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조해 보니까 일단 그 이토 히로부미 그 친필이 그 맞고 또 새김 또한 그 사람의 그 글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이토 히로부미라가 쓴 것을 새겼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초 글씨 옆에 날짜가 있는데 그게 강복 이후에 수정되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수정이 됐습니까? 그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행으로 썼는데 원래 이행으로 썼을 때는 1번 연호 명치 42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부분이 갈려 있어요. 갈려 있어가지고 일행으로 썼습니다. 그 일행은 순정 우리나라 그 마지막 황제인 순정 623년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 대한제국 마지막 연호로 써져 있었군요. 근데 똑같이 1909년이죠. 그리고 그 부분이 분명히 움푹 들어가가지고 가른 흔적이 역력하고 글씨가 또 정초하고 완전히 다르다. 느낌이 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필치로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저희 그 조사 세 분이 그 글씨를 보는 순간에 저건 이승만 필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근거도 없고 또 이승만이 썼다는 그런 밑에 그런 낙관도 없고 연호만 있기 때문에 이승만 글씨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추정만 알겠습니다. 추정만 할 뿐이지 확실하진 않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전화 통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조사에 참여했던 위원으로부터 들었는데 이게 한자로 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독특한 필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걸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족 정기의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내비둬야 되느냐 아니면 치워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이 분분하던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예전에 그 문민정부 시절에 경복궁에 있었던 중앙정부 종합청사 당시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했던 건데 원래대로 하면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이 되겠죠. 그 건물 철거와 연계해서 보는 게 좀 필요하다. 당시에 이제 문민정부에서 역사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중앙정부 조선 총독부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하고 위에 이제 첨탑만 남겨서 독립기념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그 문화재 전문가들이 그 원래 건물도 다른 곳에 이전해서 남겨놨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일종의 요즘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어두운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하는 방식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본인들이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당시에 그랬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은행의 지금 이 화폐 박물관 건물은 분명히 그 일제 치하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물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예. 대한민국의 어떤 건축 기법은 굉장히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을 저는 전체적으로 다 그대로 이전시켜 가지고 독립기념관에다가 옮겨놓든가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이 지역은 이제 새로운 우리 화폐박물관을 좀 만들고 이 건물에 대한 역사성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서 조선이 식민지화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오히려 화폐박물관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근대 교육관으로 이렇게 다시 수정하는 것들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초석뿐만이 아니고 화폐 박물관까지 건물 자체를 이전하는 게 좋겠지 않느냐. 뭐 정초석 그거 하나를 갖다가 뭐 띄어서 옮긴다던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그 건물 자체를 갖다가 옮기는 방식이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두운 역사도 우리 역사니까.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던 그 조선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좀 의도적으로 살려서 이것이 뭐 민족 정기를 훼손하는 차원은 이미 우리가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통한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갖게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아 그러시군요. 예. 본정통이라고 불렀어요. 예, 본정통. 예, 본정통이라는 게 대표적인 일본 지명이죠. 그래서 저는 왜 본정통이라고 불리는지도 모르고 본정통 그랬단 말이죠. 예.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일본 말인 거죠? 일본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 정자를 쓰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본정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대표적인 일본 표현이고 예전에는 이제 그 마을 이장을 구장이라고 했거든요. 이 구장이라는 것도 완전히 그 일본식 표현입니다. 조선시대 표현이 이장이에요. 예, 원래 우리가 그 이로 불렀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뭐 성안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성안마을, 뭐 성안동 뭐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겠네요. 과거에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마을의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들이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뭐 파장동인데 원래 이름이 파동인데 그것이 일제 때 파장동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조선 침략 과정에서 아주 마을의 지명들을 일본식으로 교묘하게 바꿔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일들도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는 거의 안착돼서 초등학교로 났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예. 이것도 그렇죠. 일제 잔재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리 주위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일제 잔재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뭐 동양학과, 서양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이런 그 학과 명칭들은 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이고 동양, 서양 이 개념은 일본을 중심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바로 이제 이 아시아 일대 전체를 갖다가 자기네들 중심으로 하는 동양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동아시아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대학에서도 다 알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표현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실제로다가 우리나라의 한자 표기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상당수가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바로 일본식 한자 표기. 이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바꿔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어떤 식민지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바꿔내는 게 필요하죠. 그 뭐 선후배 문화 뭐 이런 것도 일제 잔재로 왔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유교를 공부했던 선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학문적으로 교류하고 친구처럼 지냈고 근데 일제로 오면서 뭐 나이 따지고 뭐 이렇게 아니 대표적인 게 선후배 문화, 군대 문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군대 문화에서 전 세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 일본식 군대 문화가 식민지 시대에 일군에서 생활했던
그러니까 친일파 군인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장악하면서 그 군대에 의해서 이제 폭행을 가하면서 위계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일본의 그 사무라이 문화잖아요. 그죠? 사무라이 문화에서 나타나는 것이 손후배 문화.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가장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중난시사라고 하는 친구들 모임을 만들거든요. 다산을 기준으로 위로 5살, 아래로 5살, 총 10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가깝게 친구처럼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호를 부르면서 서로 우애 있게 지내거든요. 바로 이것이 조선의 어쨌든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1살, 뭐 6개월 뭐 이렇게 더 많으면은 뭐 무조건 형님 뭐 하고 뭐 때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폭력이 가해졌고 군대에서도 가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빨리 없어져야 될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되는 거죠. 뭐 언어적으로도 아직 주위에 많이 이제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뭐 기자들도 많이 씁니다. 뭐 야마를 잡아야 된다는 등, 와꾸를 잡아야 된다는 등. 저는 뭐 그런 표현들 자체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들 하면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뭐 우월감 같은 것들, 뭐 그래서 뭐 요이 땅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요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일제의 식민지 수혜를 받았던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문화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수학여행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일제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어떤 아까 지명은 얘기해 주셨고 아까 정초처럼 뭐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 제가 오면서 이걸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의 식민지 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자면은 어제 그 연세대학교 사학과의 김용섭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그 농업사 연구의 제1인자인데 이분이 원래 서울대 국사학과에 교수로 계시다가 국사학과 교수를 그만두고 연세대학으로 가신 분이거든요. 그럼 왜 갔느냐. 이분이 바로 국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일제 식민지 사관을 갖다가 이렇게 극복하고 민족사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과거 조선사 편수회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과학 교수들이 계속 와가지고 왜 이병도 교수님을 험담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병도 교수를 험담하고 한다는 것 자체. 이분은 이병도 교수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병도 교수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선배 교수를 와서 계속 윽박지르고 거기에 더해서 그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가 자기가 배웠던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일본 교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너의 연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윽박들을 질러가지고 이 사람이 끝내 이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더 이상 교수생활을 할 수 없어서 나는 그만두고 가야 되겠다라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국사학과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풍토가 식민사관에 대한 반대, 식민사관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사관을 갖다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곳에서 오히려 식민사관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짓누르는 이런 분위기들이 실제 존재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승을 비판하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자기 스승을 비판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완전한 친일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만약 그 사람이 반성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교수를 할 것이 아니라 은퇴를 하고 새로운 신진 교수들이 더 새로운 나라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게 풍토를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탄압을 하는 이런 모습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다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친일 문화 혹은 친일의 어떤 잔재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 아직도 역사학계에는 친일 사학자 뭐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이병도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극복이 됐죠. 이제 뭐 제가 봐서는 지금 2020년 그 10월 달에는 그런 분들은 전 뭐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존중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이제 역사학계 풍토가 그것을 용납하는 그런 수준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친일 역사관이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룬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이병도부터 뭐 아들 손자 다 또 서울대에 나오고 뭐 총장도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박근혜 정부 때 문화재청장까지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정초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흘렀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존재일까? 이토 히로부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한론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뭐 정한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데 야스쿠니 신사가 요시다 쇼인을 위패를 모셔서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는 그 신사였거든요. 그 요시다 쇼인의 이제 수제자급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래 수제자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사실은 그 아주 하층 사무라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미국 유학을 갔다 오면서 중앙정계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선을 정벌해야 하는 정한론의 천병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결국은 이제 을사늑약 어떤 체결의 주역이고 조선의 어떤 그 군대를 해산시키는 정민년은 1907년에 군대까지 해산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완전한 그런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역할을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토 히로부미가 고려 청자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선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고려 청자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거의 대부분 다 빼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우리나라에 있는 뛰어난 고려 청자보다 더 많은 청자들이 지금 일본에 아마 집집마다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저질러진 만행들이었죠. 그 오늘이 22일이죠? 네네. 며칠 뒤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한테 저격을 당했죠. 이제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저격했다. 저격한 날인데 사실 그 무장투쟁을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완벽하게 거사를 성공한 거는 드물 일이었잖아요. 아니 그 안중근 의사가 아주 일찍부터 그 준비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단지하지 않았습니까? 단지할 때 내가 3년 안에 이등방문을 죽이지 못하면 내 스스로 자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단지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고 또 사격 연습을 또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을 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어떤 분들은 안중근 의사의 거사가 식민지를 앞당겼다. 이런 주장을 하던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일종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원래 이제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그런 총독부 체제까지는 아니고 통감부 형식으로 해서 행정권까지는 이제 자율적으로 두려고 했었다. 그런데 아예 그 이등방문을 죽이면서 그 통감부 단계를 뛰어넘어서 외교권, 군대권,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식민지로 전환이 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안중근 의사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제기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아예 그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대만의 어떤 식민지 정책하고 조선의 식민지 정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아주 오랫동안 조선에 대한 한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조선으로부터 늘 시해를 받고 조선을 뛰어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한번 뒤바꿔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러나 뭐 일시적인 것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일본의 지금 뭐 패망이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일제 잔재 청산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어느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 뭐 지금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다 일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일제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도 뭐 상당수가 다 그렇죠. 뭐 군대, 검찰, 뭐 또 기업 이런 분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자기들 자식들 다 일본으로 유학 보냈고 또 해방 이후에 그 사람들이 지식인이라는 명분으로 그들의 어떤 권력 네트워크가 유지가 됐고 또 그의 자식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일제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못했다.
빨리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예. 학계에서도 아직도 그 일본 우파들의 돈을 받아서 연구하는 아니 뭐 서울대학의 이영훈 교수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다 아직 일제 남아있는 잔재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신대 김준혁 교수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